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51살, 헌혈의 집에서 2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헌혈의 집 문을 열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압을 재고 문진표를 살피고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바늘 앞에서 굳어지는 분들에게 저는 늘 같은 말을 건넵니다. 숨을 길게 내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수천 번 했지만 말할 때마다 마음은 새롭습니다. 혈액은 사람의 시간이고 혈관은 그 시간이 지나온 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대체로 손등의 온기가 다르고 전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분은 맥이 가볍게 날아가요. 제 손끝은 그런 차이를 기억합니다. 그런 생활이 제 일이고 제 리듬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비가 막 그친 4월의 오후였습니다. 공기는 촉촉했고 벚꽃잎이 아스팔트 위에 분홍빛 융단을 깔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날에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남편의 차를 밀어버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은 늘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그 차가움이 제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더 일찍 퇴근할걸. 같은 후회는 오래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자로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딸 하나, 대학 2학년 최소월. 이름처럼 고요하고 환한 아이입니다. 엄마, 학교 근처로 이사 가면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도울게요. 소월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20살 아이가 벌써 어른의 무게를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결심한 건 단순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오래된 전세 아파트의 관리비와 교통비가 은근히 저희 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병원 근무지와 소월 학교 사이 중간 지점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사진으로 본 집은 마당이 있고 방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서 의아했지만 집주인 박민수라는 사람은 친절했고 서류도 말끔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렵죠. 이 집 금방 정 붙으실 거예요. 그의 미소는 친절했습니다. 혹시 집주인분도 이 근처에 사세요? 제가 물으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옆집에 삽니다. 담 하나 사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편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와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던데. 아, 그렇군요. 그럼 편하네요. 네, 저희 집 담벼락이 붙어 있어서 거의 한 집처럼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한 집이었는데 나중에 나눈 거라서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 당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3월 말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어요. 박스가 산처럼 쌓였고 소월은 창문부터 닦았습니다. 해가 저물 즈음 집주인이 수리를 확인한다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는데 짐도 많고 낡아서 더러우니 들어가지 마세요. 밤이 오고 마당의 공기가 식으면서 벚꽃 냄새가 옅게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새 집의 모든 모서리를 은빛으로 그렸어요. 소월은 제 방에서 같이 자겠다며 이불을 깔았습니다. 첫날은 같이 자요. 집이 낯설어서 그래요. 그래, 같이 자자. 새로운 집의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잔잔한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누군가 땅을 파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마당에서 땅을 팔까요? 저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고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아마 빗소리와 뒤섞여서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집 첫 주는 늘 그렇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귀에 더 크게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헌혈이 집으로 출근하는 길에 맞은편 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더라고요. 어이구, 어제 들어온 분이네. 혼자 사세요? 아니요, 딸이랑 둘이 삽니다.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조심해요. 네? 그냥 조심하란 말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참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헌혈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심해.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냥 새집 생활을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사 미선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새집은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그런 분들 계세요. 여자들만 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요? 미선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월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 박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는 어느 요일에 버리는지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그가 자꾸 지하실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혹시 지하실 문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보일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해서요. 습기도 많고 계단도 가파르고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지하실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번 말하면 될 텐데 계속 강조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험한 곳은 가지 않을게요. 박민수 씨가 돌아간 후 소월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주인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계속 지하실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눈이 좀 차가워요. 20살 아이의 직감이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보니
또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집주인이 뭔가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을 때 마당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흙 냄새와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인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꿈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꿈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어둡지도 흐리지도 않았어요. 흑백과 컬러 사이 어딘가 겨울 강 위에 얇은 얼음막처럼 광택이 돌아서 작은 흔들림도 크게 울렸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당장 이곳에서 나가. 그 목소리는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런데 지금은 다급했어요. 숨이 차고 목이 마르고 등을 누가 잡아당기는 소리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야. 늦기 전에. 저는 손을 뻗었고 손끝이 닿기도 전에 꿈이 깨졌어요. 가슴이 세게 두드려져서 침대가 울렸습니다. 제 콧등이 젖어 있었어요. 혈압이 순간 치솟을 때처럼 귀 뒤가 뜨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2분. 간호사로서의 습관대로 손등을 차갑게 문지르며 심호흡을 했어요. 새집 첫날 밤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만든 악몽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아침이 오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어요. 어이구, 반가워요. 여기 오면. 아니, 아무튼 반가워. 할머니는 말을 얼버무리고 김치와 나물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맞은편 사는 오순자예요. 여기 오래 살았지. 감사합니다. 저는 윤서진이고 딸이랑 둘이 삽니다. 그래, 조심해. 네? 그냥 조심하란 말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서셨어요. 꼬리에 달린 근양이 더 많은 말을 잘라냈다는 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주인의 아들 박준호가 인사를 왔습니다. 25 의대생 반듯한 말투였어요. 소월과 몇 마디 나누더니 금세 웃음이 났습니다. 누나 학교 근처 맛집 제가 다 알아요. 시간 되면 같이 가봐요. 좋죠. 근데 저 시험 기간이라. 그럼 도서관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가 문턱을 넘어 거실에 퍼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제잘거림은 집 안에 공기를 바꿔놓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들린 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쇠와 흙이 맞부딪히는 건조한 소리. 삼날이 흙을 깎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규칙적이고 목적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밤늦게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파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조심히 걷었습니다. 손가락 틈 사이로만 살짝 내다봤어요. 마당 한쪽 그늘이 길게 들이운 곳에서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동작은 숙련되어 보였어요. 삽이 들어가고 흙이 옆으로 밀리고 다시 삽이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흰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파는 곳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이미 무릎 높이 정도는 파여 있었거든요. 도대체 밤중에 뭘 묻으려는 걸까요? 갑자기 남자가 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집을 바라봤어요. 제 시선이 그에게 닿았을까요?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제 쪽을 정확히 꿰뚫고 지나갔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제가 있는 창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메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가져온 흙을 삽으로 퍼서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작업이 끝나자 남자는 삽을 세워두고 어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제와 다른 흙빛이 남았어요. 방금 파고 다시 덮은 흙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을 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어요. 뭔가 끔찍한 걸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물었을 때 박민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도관 점검이었습니다. 어제 밤에요? 네, 요즘 배관이 말썽이라.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어제 밤 그 남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체격이나 키가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수도관 점검을 하나요? 제가 다시 물으니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 그게 낮에는 물을 사용하시니까 불편할까 봐서요. 밤에 하는 게 낫죠.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말이 되어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옷장 서랍 바닥, 장판과 나무 사이 얇은 틈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자 종이에 감촉이 걸렸어요.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 제목은 젊은 여성 실종, 주택가 공포. 이름은 김미화 23세. 실종 장소는 이 동네였어요. 기사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화 씨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사진 밖으로도 따뜻했습니다. 긴 머리에 파란 리본을 묶고 있었고 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접어 조심히 서랍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연이라고 믿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문 스크랩에서 본 김미화 씨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오순자 할머니의 경고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소월이 도서관에 간다고 나갔을 때였어요. 소월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박민수 씨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보일러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하실을 한번 보고 말겠다고요. 박민수 씨가 외출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의 차가 나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는 지하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는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문고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활유 냄새가 났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박민수 씨였어요. 보일러실이 낡아서 위험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손목을 잡는 힘은 과했습니다. 뼈가 딱 소리를 내며 눌렸어요. 저는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실 문고리를 만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지하실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쇠가 긁히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경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아침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박민수 씨가 외출하면 지하실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신문 스크랩, 할머니의 경고, 밤마다 들리는 소리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월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준호랑 스터디 한다고 했지? 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할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소월이 나간 후 저는 집 안을 점검했습니다. 창문 잠금, 현관문 잠금,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엌칼을 하나 서랍에서 꺼내 거실 테이블 아래 숨겨뒀어요. 밤 8시 박민수 씨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로서 위급 상황은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응급실의 긴장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의 긴장감은 뭔가 끔찍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들 뒤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어제 그가 제 손목을 잡았을 때 엄지 안쪽에 있던 기름때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윤활유 냄새였는데 분명 어딘가에 열쇠를 숨겨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너무 어두웠어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기에는 옆집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게다가 박민수 씨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하실 생각만 났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막는 걸까요? 정말 위험한 보일러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지하실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다음 날 다시 한번 박민수 씨가 외출한 틈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골목 끝으로 그의 차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현관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하나씩 들어 바닥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 밑 흙과 돌 사이에 얇은 쇠가 번뜩였어요.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익숙한 감촉이 닿았어요. 저는 지하실 문으로 가서 열쇠를 한 개씩 맞춰봤습니다. 세 번째 키가 들어가며 도르륵 작게 맞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자 지하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펄프가 젖을 때 나는 냄새, 오래 닫아둔 창고의 숨, 사람의 땀에 오래 젖다가 말라붙은 어떤 기척. 핸드폰의 플래시를 켰어요. 계단은 5칸 내려가 다시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핸드폰 플래시로 비춰보니 벽면에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보일러 탱크는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보일러는 최신식이었거든요. 파이프도 녹슬지 않았고 오히려 잘 관리되어 보였어요. 벽체는 새로 칠한 듯 회색이 짙었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한쪽 벽만 유독 색이 진했어요. 저는 벽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얇은 시멘트 뒤 속이 비어 있을 때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똑똑. 손으로 두드려 보니 확실했어요. 이 벽 뒤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벽을 두드려 보니 단단한 소리가 났는데 이 벽만 다르게 울렸어요. 마치 급하게 막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구석 쪽으로 플래시를 돌리다가 뭔가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파란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들러붙어 있었고 리본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김미화 씨가 하고 있던 그 파란 리본과 똑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머리끈 옆에는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조용히 불어내며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글씨는 연필로 급히 눌러 쓴 듯 깊이가 불규칙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눌러 쓴 곳도 있었어요.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져 가는 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조각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엄마, 도와줘. 손끝에 먼지가 타는 듯 달라붙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도움을 원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플래시를 벽 쪽으로 돌리니 더 끔찍한 게 보였습니다.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나란히 있었어요. 수평선처럼 길게 어떤 곳은 피막이 얇게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긁어댄 흔적이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갇혀서 나가려고 발버 둥쳤던 흔적이었어요. 바닥을 더 살펴보니 작은 단추 하나와 머리카락 몇 올이 더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뿌리 부분이 거칠게 뜯어진 듯 했어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끈과 메모 조각들을 조심히 봉투에 넣었어요. 이건 분명히 증거였습니다. 지하실을 나오면서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할머니를 만나보겠다고요.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길로 맞은편 오순자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방 속 봉투가 마치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든 머리끈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미화가 늘 하고 다니던 거야. 김미화요? 그래. 그 애가 사라진 날도 이 파란 리본을 묶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 눌러둔 눈물이 번졌어요. 그때 큰 소리가 났어. 새벽에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 경찰이 왔었지만 결국 할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쳤어요. 문틈과 유리 사이 머리만 슬쩍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증거. 감정이 아니라 꿈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소월이 먼저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머그컵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박민수 씨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아,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아침에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서진 씨 이름으로 온 것 같은데. 박민수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택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월이가 목이 좀 쉰 것 같아서 꿀차를 끓여주고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월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월아, 차 준비 다 됐어? 네, 지금 컵에 따르고 있어요. 소월이가 부엌으로 돌아가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어요. 박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는 걸. 초록색 뜯개가 달린 약포였어요. 소월이가 등을 돌리고 찬장에서 꿀을 꺼내는 사이 그가 재빠르게 봉지를 뜯어서 가루를 컵 위로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저를 봤어요. 소월이 참 착하네요. 엄마 걱정도 많이 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소월, 물 먼저 가져다 줄래? 응, 엄마.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웃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타민 가루예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예방에 좋죠.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하필 오늘 택배를 가져다 주면서 소월에게 차까지 끓여주려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제가 챙겨줄게요. 제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박민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냥 좋은 뜻에서 한 건데. 물론입니다.
좋은 뜻인 걸 알아요. 다만 소월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함부로 약을 먹이지 않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떨림을 멈추기 위해 저는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는 미리 여쭤보고. 박민수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소월이는 여전히 부엌에서 꿀을 넣고 있었고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아저씨가 가신다. 아, 네. 차 끓여주셔서 감사했어요. 소월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박민수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택배도 잘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바로 컵으로 갔어요. 소월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마셔요? 아저씨가 정성껏 끓여주신 건데. 소월아, 잠깐만 와봐. 저는 컵에 코를 댔어요. 향이 없었습니다. 조금 찍어 혀끝에 올렸을 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쓴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혀끝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물이 맞아요.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도 비타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소월아, 이 차 마시면 안 돼. 왜요? 그냥. 엄마 말 들어. 절대 마시면 안 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작은 유리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집에 검체용 작은 병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소월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방에서 기다려. 소월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차 일부를 유리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부어버렸습니다. 컵도 깨끗이 씻었어요. 유리병에 담은 차는 냉장고 맨 뒤쪽에 숨겨두었습니다. 라벨을 붙여서 날짜와 시간도 적어두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만약 소월이가 그 차를 마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월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괜찮아. 그런데 소월아, 앞으로 아저씨가 뭘 주면 받지 마. 알겠지? 왜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살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의심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아. 약속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지하실에서 본 그 끔찍한 흔적들, 그리고 오늘 소월의 차에 탄 약물. 냉장고 안에 숨겨둔 유리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내일 경찰에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서부경찰서 최영사라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책상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영사 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사 온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지하실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어젯밤 소월의 차에 탄 정체불명의 약물까지. 15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 박민수,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1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지하실에서 머리끈과 메모 조각을 찾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머리끈을 김미화 씨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고요. 보관 상태는요? 지금은 제 집에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형사가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머리끈, 메모 조각,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메모의 필체를 감정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그럼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오늘 안으로 영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밤에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용의자가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어요. 형사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박민수 씨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즉시 전화하세요. 24시간 받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이모 집에 가 있어. 엄마가 집 수리를 해야 해.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요. 소월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역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부터 이상하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범죄 현장일 수도 있다고? 집주인이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그냥 엄마 말 들어줘.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요? 소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월아, 엄마를 믿어줘. 며칠만이야. 금방 끝날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갔다 올게요. 하지만 엄마도 조심하세요. 소월은 한참 제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짐을 쌌어요. 그 아이는 말이 적을 때가 더 똑똑합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 거죠? 응,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현관에서 소월을 배웅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에 어린 아이를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 메모, 머리끈,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열쇠 복사처 영수증을 접어 넣었어요. 지하실 키를 복사해둔 건 제 최고의 습관이 될지 최악의 무모함이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계속 창밖을 보게 됐습니다. 박민수 씨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가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소월이 잠깐 어디 갔다고?
박민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그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뭔가를 가져왔거든요. 소월이는 어디 갔어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소월을 찾았습니다. 친척 집에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의 눈이 제 뒤쪽 거실을 훑었어요. 마치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더 무겁고 시선은 더 천천히 방을 훑었어요.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제가 물었지만 내 목소리조차 떨리는 게 들렸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려고요. 그런데 그는 계속 서 있었어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은 잘 오세요? 새 집이라 적응이 어려우실 텐데.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제 잠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괜찮습니다. 내일 일은 근무라 일찍 자려고 해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에서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 앞에 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식 최 영사입니다. 영장이 나왔어요. 지금 그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계세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후 경찰차 3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사 형사와 수사팀 그리고 과학수사대까지 왔더라고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는 집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수색 영장입니다. 김미화 실종 사건 관련해서 집을 수색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자 박민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잖아요. 이미 다 조사받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며 지하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지하실이에요. 과학수사대원들이 지하실로 내려갔고 곧 위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머리끈이랑 메모 조각들. 벽 쪽도 확인해 보세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더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벽 뒤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학수사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백골 유해가 있습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도 함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었던 거였어요. 즉시 국과수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구역 전체를 봉쇄해 주세요. 최영사 형사의 지시가 떨어졌고 곧 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과학수사대원이 봉투를 들고 올라왔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김미화 23세.
15년 전 실종 신고된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 씨의 지갑이었어요. 주민등록증과 작은 은반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안쪽에 영원이라고 새겨진 반지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15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런 게 우리 집에? 뒷마당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견이 동원됐고 뒷마당 곳곳을 탐지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경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요. 땅이 파여진 흔적이 있어요.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얼마 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뒷마당에서 네 구의 육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수사팀이 박민수 집도 수색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민수의 책상 서랍에서 소월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 그리고 소월이의 시간표, 자주 가는 도서관 위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토킹 증거입니다. 따님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메모장에는 소월이의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도서관, 목요일 준호와 스터디, 좋아하는 음료는 꿀차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뭔가 중얼거렸어요. 소월이. 그 애는 정말 예뻤는데. 계획이 완벽했는데.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소월이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박민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5년 동안 총 5명의 여성을 감금했습니다. 김미화 씨를 포함해 4명은 살해했고 마지막 피해자는 2년 전에 실종된 대학생입니다. 최영사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박민수는 소월이를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관찰해 왔던 겁니다. 차에 탄 수면제도 소월이를 위한 것이었나요? 네, 기절시켜서 지하실로 데려갈 계획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며칠만 더 늦게 신고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재판에서 저는 증언대에 섰어요. 검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하실에서 머리끈과 메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딸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나중에 경찰 수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이 딸에게 약물을 투여하려 했습니까? 네, 차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질문은 이어졌고 제 대답도 이어졌어요. 제 말에는 장식이 없었고 그게 더 멀리 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 소리들이 들려왔고 배심원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마침내 판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을 때 저는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생존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저는 가끔 병문안을 갔어요. 그 학생이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따님도.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희는 밝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창문을 열면 햇빛이 벽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베란다에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꽃이 바람 따라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제 안의 울음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지켜준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 꿈에 오셔서 말해주셨잖아.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했어요. 소월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어릴 때처럼 가벼웠습니다. 오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수가 줄었지만 어느 날부터 장독대 뚜껑을 닫고 마당을 쓸고 누군가 오면 먼저 인사했어요. 피해자들의 위령제를 동네 작은 공원에서 했어요. 이름이 불렸고 사진이 놓였고 꽃이 올려졌습니다. 저는 흰 국화를 한 송이 올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늦었지만 저희가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코스모스와 국화가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꽃들 사이로 어머니의 옅은 미소를 봤어요. 저는 여전히 헌혈의 집에 섭니다. 바늘을 잡은 손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문진표의 공란은 더 꼼꼼하게 채워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혈액을 내어줍니다. 어떤 분은 아픈 아이를 위해, 어떤 분은 떠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또 어떤 분은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는 그 혈액이 향하는 길을 압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시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어머니가 꿈에서 남긴 그 한마디가 제 앞의 길을 바꿨습니다. 서진아, 당장 이곳에서 나가. 그 말은 도망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당부였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증언했고 마침내 사람들의 밤을 끝내는데 작은 몫을 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오순자 할머니가 용기 내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 메모 조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지만 모든 만약들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어머니의 꿈도 할머니의 경고도 지하실의 증거들도 모두 하나로 이어져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오늘도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숨을 길게 내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마당의 코스모스가 하루에 한 번씩 더 자라요. 꽃잎에 햇빛이 닿으면 제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희는 서로의 피와 숨과 증언으로 결국 서로를 살린다는 것을요.